일정이 진짜 타이트해서 개발자가 못 되면 억울할 정도예요. 코드스테이츠는 코딩 안녕하세요. 기획자의 피그마 실무를 위한 기본기 총정리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피그마에 대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저는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기획자로서 또 피그마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노하우와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 본캐인 기획자로서 근무하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무들을 많이 처리하고 왔고요. 요번에도 운이 좋게 피그마를 통해서 실무를 진행하게 돼서 새로운 노하우를 익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기존에 배웠던 컬러와 텍스트 스타일 정하는 법, 그리고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을 모두 조합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아주 완성형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디자인 시스템이란 한마디로 서비스 성격에 맞게 모든 화면에서 공통적인 디자인 그리고 공통적인 인터랙션으로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UI, UX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비앤비, 또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업체에서는 이미 본인들의 디자인 시스템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그마는 이미 글로벌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유수 업체들의 디자인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 시스템 파일을 복사하셔서 나의 제품에 맞게 디벨롭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피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토스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마침 개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실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송금하는 화면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러와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면서 그룹을 지정했습니다. 앞부분에 그룹 네임을 써주시고요. 뒤쪽에는 스타일 네임을 써주세요. 이 두 가지의 부분은 슬러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텍스트와 컬러를 그룹핑해서 스타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라디언트도 스타일로 지정을 했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컬러 스타일 등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이펙트도 스타일로 지정을 할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패널에서 이펙트 스타일을 등록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화면을 만들면서 사용할 스크린 타입들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상단 부분에 지금 우리가 제작할 화면 디자인의 기준 해상도를 작성을 해줬고요. 화면마다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측의 디자인 패널에 레이아웃 그리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실습으로 만들어 볼 토스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스크린 타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화면들을 모두 정의를 해야겠죠? 각각 화면들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를 하고 또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 스크롤이 실행되는 부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화면에 대한 정의를 해줬습니다. 화면 명칭은 저는 구글 매터리얼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참고하였습니다. 스크린의 명칭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따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 라고 하시면 그 용어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화면들 중에서 빔드 화면, 그리고 액션 시트 풀 타입, 액션 시트 하프 타입 이 세 가지만 컴포넌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 시간인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 기능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지만 컴포넌트를 처음부터 만들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지 않으신가요? 컴포넌트 만들기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배포되어 있는 디자인 시스템 파일 또 UI 킷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생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개발할 때 사용하는 우리의 그 개발 프레임워크, 앵귤러라든가 리액트 UI 구조에 맞춰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놔야 어떤 UI 킷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며칠 동안 토스에서 또 변화가 있었네요. 상단에 QR 체크인 그리고 뭔가 메시지 같은 표시가 하나 더 생겼고 기존의 알림 아이콘도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최신 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는 화면의 요소들을 성격과 기능별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토스 화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아이콘이었는데요. 아이콘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콘 그 자체로 버튼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텍스트와 합쳐져서 버튼 역할을 하는 플랫한 디자인의 아이콘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색깔과 입체감이 추가된 디자인이 조금 더 돋보이는 예쁜 아이콘이 있습니다. 송금을 하는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계좌를 표시해주는 체크 아이콘도 빼먹을 수 없겠죠? 썸네일은 우리가 컴포넌트 만들기를 배우면서 만들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익은데요. 실습할 때와 동일한 사이즈의 썸네일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송금 화면에서 사용되는 썸네일도 보입니다. 버튼 역시 우리 실습을 해봤던 부분이죠. 메인 화면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레이 색상의 송금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송금 화면에서부터는 확인, 보내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버튼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토스 앱에서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그인할 때 볼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숫자의 위치가 랜덤하게 변경되는 키보드이고요. 하단 부분에는 삭제나 취소 버튼이 아닌 페이스 아이디로 연결되는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금 금액을 입력하거나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는 취소와 삭제 기능이 제공되는 일반적인 키보드입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입니다. 토스에서 메뉴 역할을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메인 하단 부분에 고정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콘과 텍스트가 합쳐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탭이 제공되는 화면은 송금 화면에 있는데요. 계좌를 선택하거나 혹은 추천, 무료 송금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또 선택하는 부분을 저는 폼이라는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흔히 우리가 셀렉트 박스라고 얘기하는 은행 선택을 하는 셀렉트 박스가 있고요.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송금할 금액을 입력하는 인풋 박스 형태의 텍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송금을 하시고 나서 개인용으로 메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형태의 60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한 텍스트 에어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들, 또 배너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번에 소비라는 이름으로 생긴 카드에는 이런 형태의 툴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칩 같은 경우에는 위치한 화면의 속성에 따라서 버튼의 형태로 제공이 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들이 표시되거나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스 앱을 만들기 위한 컴포넌트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저는 이 컴포넌트를 아이콘, 썸네일, 버튼, 내비게이션, 폼 에셋, 카드, 칩 이 구성으로 컴포넌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컴포넌트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페이지 하나에 각각 분류별로 컴포넌트의 영역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렇다 할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컴포넌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에셋이 많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한 페이지에서 구분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이콘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이콘 파일을 통해서 토스 앱에서 사용되는 아이콘과 가장 비슷한 아이들을 골라놨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약간 플랫한 형태의 아이콘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메뉴라던가 알림, 메시지 혹은 액션 시트에서 쓰이는 닫기 버튼, 이동하기 버튼 등 플랫 아이콘들은 상단에 모아두었고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약간 디자인이 들어간 약간 예쁜 아이콘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 아이콘들을 모두 우선 컴포넌트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네, 전체 아이콘을 컴포넌트로 변경을 해줬고요. 이제 베리언트 기능을 사용해서 아이콘이라는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아이콘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패널에 있는 베리언트 영역에서 Combine as Variants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베리언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지금 경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떤 베리언트가 미싱 되어 있다, 프로퍼티가 매칭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안내 문구가 뜨거든요. 컴포넌트 베리언트를 만드시고 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 두 가지 항목에 하나씩은 꼭 해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마도 무언가 하나는 잘못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콘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룹명을 만들 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콘이라는 이름 하위로 해당 아이콘의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서 플랫 또는 디자인 둘 중에 하나를 써주었고요. 다시 슬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는 해당 아이콘의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리언트 구성을 보시면 디자인, 플랫 외에도 디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은 바로 이 경고 메시지는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 디테일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이콘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구성 중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른쪽 방향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디테일이라고 혼자 잘못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만들어진 정상적인 프로퍼티 값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경고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자,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는 플랫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의 이름을 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을 디테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Add New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셀렉트 박스 안에서 바로 아이콘의 이름을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콘 베리언트를 클릭을 했고요. 이제는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프로퍼티 1,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명칭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자, 프로퍼티 1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입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2 같은 경우에는 네임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이콘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단 부분에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버텀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토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텀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우리가 플랫 아이콘으로 등록한 아이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밑에 부분에는 텍스트로 홈, 혜택, 송금, 주식, 전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겠죠? 우선 컴포넌트로 지정한 각각의 아이콘들을 이 내비게이션 영역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실 때는 지금 이 부분에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얘를 복사해서 가져오시는 마시고요. 자, 왼쪽 패널로 가셔서 레이어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에셋 탭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져올 아이콘은 이 홈에 해당하는 아이콘이겠죠? 자, 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하나가 떴고 썸네일로는 종 모양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 홈이라는 컴포넌트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찾은 상태고요. 그대로 끌어오셔서 화면에 놓아주시고 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을 보시면 컴포넌트 아이콘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아이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 화면에서 사용할 아이콘의 타입과 네임을 찾아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타입은 플랫 타입이 맞기 때문에 여긴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임 부분에서 홈으로 지정된 아이를 찾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홈 아이콘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홈 아이콘의 색상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예시 이미지에 보면 혜택, 송금, 주식, 전체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메뉴들의 경우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의 아이콘에 적용된 회색은 조금 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옅은 그레이로 변경을 해줬고요.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해서 이제 메뉴 명칭을 적어줍니다. 텍스트의 색깔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두 에셋을 같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프레임 섹션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서 항상 안에 있는 아이콘이나 텍스트가 변경이 돼도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도록 가운데 정렬로 일단 바꿔줬고요. 상하 좌우에 패딩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레임의 네임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각 프레임의 네임은 이 규칙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룹을 앞에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메뉴의 명칭을 작성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false라는 상태값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레임 네임까지 설정이 됐다면 이제 옆에 있는 혜택, 송금, 주식, 전체 다른 메뉴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 때 아이콘을 끌어와서 다시 아이콘을 변경하고 텍스트를 써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우린 벌써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아이를 복사를 하셔서 너무 멀리 갔네요. 컨트롤 D를 하면은 바로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본을 만드신 다음에 아이콘 영역만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 들어갈 아이콘으로 변경, 그리고 메뉴의 명칭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이 그레이 색상을 좀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 송금, 주식 전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나 남았죠? 프레임 명칭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두 바꿀 필요는 없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메뉴 명칭에 해당하는 부분만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각각의 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만들어진 이 아이들을 모두 컴포넌트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변경된 컴포넌트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베리언트를 구성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는 컴포넌트 베리언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프로퍼티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볼까요? 자,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잡혀 있네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메뉴의 이름으로 작성을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위치했던 상태값, 펄스 이렇게 하나의 값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프로퍼티의 명칭을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이 그레이 색상의 내비게이션은 선택되지 않은 상태의 컴포넌트들이죠. 그럼 반대로 선택이 되었을 때의 컴포넌트도 필요합니다. 베리언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우리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동일하게 한 세트를 더 만들어 주시고요. 모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셀렉션 컬러에서 색상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상태값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만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베리언트 패널에서 스테이트에 Add New를 클릭을 하시고요. True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컴포넌트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우리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들을 갖고 위에 보이는 예시 이미지처럼 하나의 그룹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에셋 패널에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서칭하신 다음에 화면 안으로 끌어와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사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메뉴 순서에 맞게 컴포넌트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두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다시 한번 프레임으로 같이 묶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균일한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자, 오토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준값은 저는 다시 가운데로 두었습니다. 일단 패딩은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고 우선 각 메뉴 컴포넌트 사이에 간격을 조정을 해줄게요.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한 다음에는 예시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흰색의 바탕색을 적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양옆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디자인 패널에 있는 Fill 영역에서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흰색도 컬러 스타일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컬러로 변경을 했고요. 양쪽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자인 패널에 있는 코너 레디어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로 다 입력을 해버리면 사실 네 가지 면이 다 동그랗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단에 좌우 코너만 레디어스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인디펜던트 코너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순서대로 상단에 좌측, 우측, 하단에 우측, 좌측 이렇게 레디어스를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는 상단의 좌우 부분만 적용을 할 거니까 여기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바탕화면이 하얀색이어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걸 잠깐 밖으로 옮겨 볼게요.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레디어스 값을 줘도 될 것 같아요. 20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본하고 좀 비슷해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내비게이션도 컴포넌트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저는 약간 버릇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룹 명칭을 먼저 변경을 해준 다음에 컴포넌트로 설정을 합니다. 이 컴포넌트의 명칭은 버텀 내비게이션으로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설정까지 완료됐습니다. 오늘 우리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스테이트의 값을 true와 false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만드는 컴포넌트의 상태가 두 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상태값을 디폴트, 액티브, 인액티브, 디세이블 그 각각의 워딩으로 써주시면 되지만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온, 오프 딱 두 가지 상태값만 있는 경우에는 true와 false로 프로퍼티의 밸류 값을 설정해 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를 이제 화면에 적용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모두 회색의 상태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송금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송금 페이지로 이동을 했다면 이 메뉴만 우리가 만든 이 상태, 이 블랙 색상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컴포넌트 영역을 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state라고 우리가 두 번째 프로퍼티로 지정했던 부분이 토글 형태의 버튼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false 상태이기 때문에 토글 버튼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온 상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드는 컴포넌트의 특성, 상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프로퍼티의 밸류를 설정해 보세요. 아니면 자기 일 멋있게 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흔쾌히 도와주고 의논이 가능한 선배가 자, 어도비 XD와 어도비 XD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건 미리 예시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은 종이로 하는 것도 있었고 또는 무식하게는 파워포인트에다가 해서 이거 누른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설명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느 페이지로 바뀌는지 보여주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클라이언트한테 미리 보여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사인 나면 그때 코딩을 하고 싶다고요. 다 만들어 놓고 났는데 다 바꾸래. 그럼 코딩을 그냥 괜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딩 전 단계에서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저 프로토타이핑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랑 코딩에 아주 편하게 코딩과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도비 XD인데 제가 얘를 소개 못하는 건 지금 우리 컴퓨터에는 OS가 윈도우 7이에요 지금. 얘는 윈도우 10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를 소개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10에서는 제가 좀 써보긴 했는데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할 거는 얘보다도 조금 더 진보해서 뭐가 되는 것까지 만들 거냐면 저 XD도 물론 팀워크나 그런 것들이 되는데 팀워크 작업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훨씬 더 코딩에 적합한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최근에 기존에 여기서 작업하던 기존에 스케치에서 작업하던 분들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툴을 설명할 건데 이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모두 알고 있으면 코딩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 툴이에요. 그래서 얘를 소개를 해서 간략하게 사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이제 얘를 통해서도 한두 개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 얼마나 불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피그마는 이거는 PC에서도 되고 맥에서도 되고 심지어 브라우저에서도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그냥 주소 베이스로 거기에서 마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피그마에 들어가서 일단 가입을 하실게요. 구글 계정이 있으면 그냥 구글 계정 연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그마.com 들어가 볼게요. 피그마.com에 가면 일단은 회원 가입하기 전에 프라이싱부터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에 이미지가 영상 비슷한 게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지금 코멘트도 남기고 있고, 지금 예시는 모바일 디자인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PC, 태블릿, 모바일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 프라이싱부터 볼게요. 가격을 보면 가격이 기본 스타터 우리가 쓸 겁니다. 스타터의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에서는 메리트가 뭐가 있냐면 저장 공간이 무제한입니다.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무제한이에요. 공간이. 대신 프로젝트는 3개. 그러니까 PSD를 치면 PSD는 3개뿐이 못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얼마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안에다가 프레임으로 해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용도 쓰기에는 적합해요. 또는 페이지의 개념이 있어서 PC를 만든 다음에 태블릿과 모바일을 만들기도 굉장히 편해요. 여기에 있는 30일은 이걸 쓸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전 관리가 되는데 버전 관리를 30일이라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파일을 잘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라서 개인이 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사인업을 해서 회원가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돼 있으니까 로그인을 할게요.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웹베이스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이폰 8의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해요. 그래서 프리젠트 모드가 있다고요. 프리젠트 모드를 하면 지금 이렇게 이거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한 거에서 제가 사인인을 클릭을 하면 사인인 페이지 안쪽으로 갔고요. 다시 뒤로 들어가 보고 여기에 폴가 패스워드 하면 폴가 패스워드 페이지, 다시 백투 로그인 클릭하면 백투 로그인 페이지라고 해서 여기에 프로토타입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다 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시연하기가 되게 편해요.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얘를 컨펌이 되면 바로 얘를 보고 코딩을 할 수 있다고요. 코딩은 얘의 크기나 간격은 어떻게, 여기에 코드로 가보면 얘의 수치가 다 나와요. 얘의 간격 몇인지 마우스 올려보거나 하면 다 나오고, 크기, 간격, 폰트의 확인, 폰트 패밀리는 뭐고 다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일일이 보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카피해서 쓰면 된다고요. 물론 얘를 잡으려고 앱솔루트를 우리는 쓰진 않을 거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수치들은 그대로 쓸 수 있다고요. 폰트 사이즈는 몇이고 컬러는 몇이고 폰트 패밀리 이런 거 쓸 필요 없다고요. 이제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코딩하는 것까지 가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건 지금 웹베이스에서 돼 있는 거고, 웹베이스 말고도 그냥 여기에 들어오면 언제든 프로그램이 설치 안 돼 있어도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요소들을 추가를 해서 나 여기 사각형 더 만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림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자, 프로그램을 근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홈으로 가보면, 자, 왼쪽에 여러분 이름을 클릭을 해보면 하단에 get desktop app이라고 있을 거예요. 브라우저에서는 간혹 에러가 나오면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운을 받아서 아예 여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메뉴를 클릭하면 데스크탑 앱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게요. 자, 다운로드 됐으면 설치를 하지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알아보고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 계정이랑 아까 회원가입하신 거랑 연동하시고요. 여기 플러스 표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얘는 박스 안에다 뭘 가져온다는 얘기죠. 다른 파일을 가져오겠다고요. 오픈이에요. 파일 오픈 또는 임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팀이 있으면 팀원을 추가해서 이게 마치 구글 문서처럼 누가 어디에서 뭘 작업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팀 작업을 하면.
팀원한테다가 메시지를 띄워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문서 아까 플러스로 하면 뉴 파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름은 그냥 퍼스트 앱이라고 합시다. 그게 데스크탑이든 모바일이든 퍼스트 앱이라고 할게요. 자, 이름은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이 untitl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넣을 수 있습니다. 퍼스트 앱 클릭하면 이름 바꾸는 것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버전도 관리할 수 있어요. 자, first 앱이라고 해서 만드셨으면 프레임이라는 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은 뭐냐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하고 비슷하겠네. 일러스트레이터의 아트보드랑 비슷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지금 디자인 하실 때 포토샵 말고 일러스트로 하시는 분이 가장 메리트를 느끼는 건 한 화면 안에서 아트보드를 PC용과 태블릿과 모바일과 또는 서브 페이지를 한꺼번에 다 놓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것처럼 얘가 아트보드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아트보드는 얘입니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자, 프레임을 가볼게요. 자,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패널 중에서 어느 작업에다 할 거야 라고 해서 고르실 수 있어요. 폰을 고를 수도 있고 태블릿을 고를 수도 있고 데스크탑의 사이즈를 고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면 여기 데스크탑 선택을 한번 해보실게요. 데스크탑을 클릭을 해보시면 너비가 몇 짜리 1440에 1024짜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프레임. 여기 프레임을 보면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인쇄형도 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가 보면 다시 폰들도 있고. 자, 다양한 아트보드, 지금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녀석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아이폰 8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아이폰 8. 자,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랑 여기서 쓰는 건 다 똑같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동, 캔버스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프레임. 그 다음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프레임 속성을 변경해 볼 건데요. 가로 길이를 1440픽셀, 세로 길이를 900픽셀로 지정한 다음 X좌표와 Y좌표의 값을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Shift와 숫자 2를 클릭하여 화면 중앙에 프레임을 표시하였습니다. 단축키 커맨드 R키를 클릭하여 프레임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 툴 중 렉탱글을 선택하여 프레임과 동일한 박스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프레임 셀렉션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프레임 셀렉션을 선택한 결과 선택된 객체와 사이즈가 동일한 프레임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프레임의 이름을 레프트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스를 선택 후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컨스트레인츠 옵션을 모두 스케일로 변경했습니다. 박스를 감싼 레프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좌우로 드래그하면 프레임과 박스 사이즈가 프레임 사이즈 기준으로 스케일됩니다. 가로 길이에 슬러시 숫자 2를 입력하여 가로 길이를 2등분했습니다. 왼쪽 박스 영역에 이미지를 임포트하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임포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방법은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필 영역을 통해 임포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컬러 프리뷰 영역을 클릭하여 옵션 창을 띄웁니다. 이 옵션 창에서 배경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고 솔리드 옵션 대신 이미지를 클릭하여 슈즈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로컬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Shift 커맨드 K 키를 클릭하여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원하는 영역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또한 Shift 커맨드 K 단축키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원하는 영역에 인풋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계정에는 언스플래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니지 플러그인스를 선택하여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메뉴 중 플러그인스를 선택합니다. 파퓰러에 있는 언스플래시를 선택하시거나 리스트 맨 마지막에 있는 브라우즈 올 플러그인스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언스플래시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서 이미지가 적용된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언스플래시를 선택합니다. 언스플래시 위젯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인서트 랜덤 또는 프리셋으로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스플래시 검색창에 그린을 입력하여 다음 이미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디자인 패널에 필 편집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에 오버레이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디폴트로 라이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레디언트의 컬러를 흰색에서 블랙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수정하고 중간 영역을 클릭 후에 다른 컬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라이너가 아니라 솔리드로 변경 후 검정색 투명 오버레이 효과를 추가하겠습니다. 검정색 오버레이 투명도를 5%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영역 위로 콘텐츠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도형 툴 중 렉탱글을 선택하여 드래그 후 박스 하나를 그려줍니다. 도형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500으로 기입하고 박스를 레프트 프레임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게끔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정렬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 박스의 컨스트레인츠 옵션을 모두 센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츠의 옵션을 센터로 설정했기 때문에 박스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의 크기가 변경이 되어도 레프트 프레임 사이즈 기준으로 자동으로 중앙에 배열됩니다. 정사각형을 선택한 다음 필 영역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여 배경 컬러를 지우고 도형에 스트로크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검정색 1픽셀 아웃라인이 생성되었습니다. 검정색 아웃라인을 흰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흰색은 추후 자주 사용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흰색 컬러를 로컬 스타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버튼을 클릭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컬러의 명칭을 화이트라고 적은 후에 크리에이트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라인 두께를 1에서 16픽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라인에 대한 디테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패널의 레이어 옵션 영역에서 라인의 투명도를 50%로 수정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레이어들의 이름을 변경한 뒤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왼쪽 프레임으로 이동을 시켰는데요. 이 상태에서 컬러를 블랙에서 화이트로 변경을 할 겁니다. 컬러 프리뷰에서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스타일 버튼을 선택하고 기존에 만든 스타일을 불러와서 적용을 할 겁니다. 폰트 사이즈를 84로 입력하고 텍스트 프레임의 옵션을 오토 헤이트로 변경하였습니다.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변경을 하고 라인 헤이트를 120%로 변경을 합니다. 프레임의 길이를 변경하여 화면에 맞추겠습니다. 단축키 Shift 옵션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밑으로 드래그하여 텍스트를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 피그마 튜토리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텍스트를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의 옵션을 오토 위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에서 레귤러로 변경을 합니다. 폰트의 사이즈를 입력폼에 입력하는 대신
단축키 Alt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좌우 드래그하여 폰트 사이즈를 조절하였습니다. 물론 키보드 방향키로도 폰트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두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두 텍스트 간의 간격이 5라는 것을 확인하고 24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텍스트를 오토 레이아웃 기능으로 그룹화할 겁니다. 오토 레이아웃 옵션 영역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면 디자인 패널에서 옵션에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버티컬에서 호리젠탈로 변경을 하면 수평 방향으로 텍스트가 정렬이 됩니다. 다시 호리젠탈에서 버티컬로 변경하여 수직 방향으로 정렬을 변경하고 텍스트 간의 간격을 24에서 3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토 프레임 안쪽으로 배경 컬러를 넣고자 한다면 필 옵션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 후 배경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임시로 컬러를 붉은색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임 내의 좌우 여백과 상하 여백을 각각 20으로 입력하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컨스트레인트 옵션과 정렬을 모두 센터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 레이아웃의 여백 옵션을 모두 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 후에 오른쪽 이펙트 설정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이펙트 효과를 추가합니다. 드랍 섀도우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 총 4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펙트 세팅을 클릭하여 드랍 섀도우의 디테일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블러에 4 대신 24를 입력하여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피그마 튜토리얼 텍스트도 Getting Started와 동일한 이펙트를 설정할 겁니다. Getting Started 텍스트를 선택 후에 이펙트 옵션 영역에서 컬러와 마찬가지로 로컬 스타일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피그마 튜토리얼 텍스트를 선택 후에 로컬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른쪽 이펙트 옵션에서 플러스 버튼 대신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앞에서 만들었던 텍스트 섀도우 스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로컬 스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 스타일의 오른쪽에 있는 에디트 스타일을 클릭하여 스타일의 디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포함한 프레임을 오른쪽으로 복사했습니다.